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에밀이라는 작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은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자신의 글을 통해 재미있게 풀어주기로 유명했지요. 어느 날 에밀은 데이비드 흉리 인과로운 비판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는 이 흥미로운 주제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이야기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면 이를 어떤 미신적 인과관계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이를테면 그의 수학을 망친 것은 흰 고양이가 지나갔기 때문이라든지 마을의 폭우가 한 노인이 우산을 집에 두고 나갔기 때문이라는 등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에밀은 이런 믿음들이 데이비드 흉의 이론에 비추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려 했습니다. 어느 깊은 산속의 외딴 마을에서 솟아오른 전설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는 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마을에는 신비로운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과일이 달렸다고 합니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이 과일을 처음 발견한 자는 마을의 기근을 불러온다는 미신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용감한 소년 리암이 있었습니다. 리암은 전설이 과연 사실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신비로운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발견하고도 마을에 돌아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 달리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기근이 오기는커녕 풍년이 들었거든요. 이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새롭게 리암을 행운의 주인공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리암이 손대는 농작물이 더 잘 자란다며 그의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주목하며 매일 무언가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리암이 마을의 풍년을 가져온 것일까요? 에밀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리암과 풍년 사이에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흉이 말하듯 경험을 토대로 한 관습적 믿음은 아닐지요? 그가 과일을 딴 해에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매번 그럴 것이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중요한 것은 어떤 현상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본질적인 인과관계를 반영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에밀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후로 앞뒤가 맞지 않는 사건들을 보게 될 때마다 혹시 이게 리암의 이야기처럼 단순한 연속일 뿐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밀의 썰은 데이비드 흉의 인과론 비판을 통해 마을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밀의 이야기는 여전히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일명 자연법 마을이라 불리는 곳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모두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을 신봉하며 이 이론을 바탕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자연법 대화의 장이라는 작은 광장이 있었고 매주 토요일마다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자연법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삶의 지혜를 공유하곤 했습니다. 이날은 한 젊은 청년 피터가 연사로 나섰습니다. 그는 자연법 마을의 새로운 주민이었고 마을 체제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피터는 마이크를 잡고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매일 복잡한 도시에서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움직였고 목적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을 위해 지하철을 탔을 때 한 할머니가 앞에 서서 자리 하나를 찾기 어려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제가 느낀 건 그저 자리 하나쯤이야 다른 사람이 양보하겠지 하는 안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가 다음 역에서 내리실 때까지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이 제 마음속에 깊게 남았습니다. 피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자연법 이론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는 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저는 도시에서 그 자연법의 실종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이 마을에 오게 되었고 이곳의 삶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는 마을에서 겪은 경험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에서는 작은 배려들이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길을 가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손을 내밉니다. 여기서는 누구도 할머니가 자리 찾는 것을 어렵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그 자연법의 원칙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터는 마을 사과밭에서의 다른 경험도 나누었습니다. 얼마 전 사과 수확철이 되어다 같이 사과밭에 갔었죠. 모두가 자신의 몫을 챙기게 바쁠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조금 덜 가져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웃이 바구니에 사과가 충분히 담기도록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이 마을의 사람들이 단순히 자연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진실로 실천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연설을 마무리하며 피터는 청중들에게 진심 어린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배우는 중이지만 여러분 덕분에 자연법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고마움을 전하고자 결심했듯 이곳의 사소한 행동들이 저처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피터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남겼고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자연법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겠다는 결심을 다지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아퀴나스의 자연법 이론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를 넘어서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서로를 이어주는 중요한 끈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러분 한번 상상해봅시다. 어느 날 아침 알람 소리에 눈을 뜬 당신은 깜짝 놀랄만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갑자기 사회계약이 모두 만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토마스 홉스 의리바이어던 세계 속으로 던져진 셈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요? 제가 들려드릴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보죠. 어느 평범한 월요일 아침 사회계약 만료 소식으로 인해 전 세계는 곧바로 혼돈에 빠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의 첫 번째로 대처한 사람은 항상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는 도시의 생존 전문가 짐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캠핑과 서바이벌 기술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호모 사피엔스 만능남으로 불리던 그는 평소보다 더 긴장된 모습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지민은 우선 이웃들에게 사회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조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라며 시작한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을 빠르게 끌어모았습니다. 지민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새로운 주권자를 찾아야 합니다. 마치 중세의 군주를 찾으려는 십자군 전사처럼 사람들은 열심히 후보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프라이팬을 들고 있는 엄마부터 동네 슈퍼마켓의 친절한 주인 아저씨까지 모두가 잠재적 주권자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민은 곧 상황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천차만별이었고 모두가 서로 자신만의 후보를 지지하며 의견 충돌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와중에 동네의 조용한 책벌레 애는 그동안 읽어온 철학책들을 꺼내들 보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설문지를 배부했습니다. 그녀는 사회계약을 새로 작성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집하고자 했습니다.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정책은 바로 금요일마다 무료 피자를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놀랍도록 지지를 얻었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새로운 주권자로 동네 피자 가게 주인 마이클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제 피자 왕국의 주권자로서 모두에게 평화로운 주말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각지에서 나타난 수많은 주권자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공동체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강력한 팔굽혀펴기를 정책으로 내세운 보디빌더가 주권자가 되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모든 주민에게 매일 한 편이 시를 낭송하는 시인이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소란 속에서 새로운 사회계약서를 작성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우리는 토마스 홉스의 교훈을 되새기게 됩니다. 강력한 중앙 권력도 좋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아마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일 것입니다. 새로운 주권자는 피자 한 조각과 따뜻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지배했으니 말이죠. 이 이야기는 단지 흥미로운 상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작은 사회계약을 계속해서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서로에게 작은 주권자가 되어 평화롭고 즐거운 하루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당나귀 한 마리와 두 마리의 고양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인간이 문명을 시작하기 전의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이 당나귀와 고양이들은 자신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같은 양의 먹이를 나누고 함께 뛰어놀며 매일매일을 즐겼습니다. 당나귀와 고양이는 서로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꼈고 서로 돕는 일에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당나귀가 풀밭을 거닐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왜 고양이보다 느리고 버거운가? 나는 더 힘껏 달리고 싶고 더 많은 풀밭을 뛰어다니고 싶은데. 그렇게 그의 혼잣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이 말을 듣고는 당나귀에게 다가왔습니다. 고친 형님, 왜 고민하고 계셔? 고양이가 물었습니다. 당나귀는 고양이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고양이는 한동안 꼬리를 흔들며 답을 찾으려고 했었죠. 내가 생각하기엔 형님은 이미 멋지게 달리고 계시지만 형님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든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당나귀는 고양이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고양이의 연민과 이해 덕분에 당나귀는 스스로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들은 다시 풀밭을 자유롭게 뛰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동물인 수탉이 우연히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수탉은 말을 꺼내며 자신이 막 걸음마를 시작한 인류의 문명을 목격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보다 많은 곡식을 발견했어. 인간들은 울타리를 세우고 그들만의 먹거리를 가진 대단한 종족이야. 수탉이 말했습니다. 당나귀와 고양이는 수탉에게 관심을 보이며 자세히 물었습니다. 수탉은 곧 인간 문명이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은 서로 분업을 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해 체계적으로 살아. 그곳에선 재산도 있고 경쟁도 치열하지. 이 세상이 곧
너희의 안락한 생활을 바꿔놓을지도 몰라. 숱하게 이야기는 두 친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나귀는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우리도 그들과 같이 무언가를 소유하면 더 많은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까? 고양이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자유로운 삶에 있었어. 우리는 이미 서로를 통해 충분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으니까 우리의 평등이 깨지는 순간 우리의 행복도 사라질지 몰라. 이 대화는 당나귀와 고양이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문명의 유혹을 뒤로하고 서로에 대한 연민과 평등한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자연 상태의 삶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풀밭을 누비며 자신들의 처음 모습 그대로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만끽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에게 유소히 자연 상태를 상기시킵니다. 문명의 발전이 가져온 불평등과 소유의 문제를 경계하고 서로의 본질적인 평등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연민과 이해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